30년 국정원에서 살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 총을 다루는 법, 목숨을 빼앗는 법, 그리고 목숨을 구하는 법. 내 이름은 정우철, 52살. 퇴직한 국정원 정보과학 과장. 평범한 컴퓨터 가게 주인으로 바쁘게 살았다. 형우가, 무슨 일이야? 삼촌, 도와줘. 이 사람들. 무슨 일이야? 그날 밤 내 조카가 납치됐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89명의 한국인을 감금하고 있었다. 정부는 한 달을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형욱이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50대의 퇴직 요원 5명. 우리는 정부의 안전한 절차보다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돌이킬 수 없어. 우철아. 하나뿐인 조카야. 돌이킬 생각 없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2살 국정원 정보과 과장으로 30년.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됐다. 결혼도 가족도 포기하고 국가만을 위해 살았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퇴직 후 적응은 쉽지 않았다. 2025년 3월 서울 용산. 내 매장에는 오늘도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왔다. 저녁 8시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욱이 좀 써주면 안 될까? 요새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거든. 그래, 괜찮지. 컴퓨터는 다룰 줄 알지? 전산학과 나왔잖아. 걱정 마. 형욱이한테 전화 돌릴게. 몇 분 후 조카 형욱이에게 전화를 했다. 형욱아, 삼촌이야. 내일부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삼촌. 네. 좋죠. 저 지금 어떤 분들이랑 차 타고 있는데요. 차, 무슨 일로?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해서요. 해외 IT 업체래요. 월급도 괜찮다고. 잠깐만요. 삼촌. 근데 여기가 어디? 예, 왜요? 무슨 삼촌. 형우가 전화가 끊겼다. 30년 현장을 다녔던 내 본능이 즉시 알아챘다. 납치다. 그것도 조직적인. 손이 떨렸다. 가족이라곤 동생과 조카밖에 없는데 나는 즉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나야. 우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조카가 납치당했어. 방금 전화하다가 끊겼는데 폭행 소리가 들렸어. 뭐? 지금 어디야? 용산 매장이야. 당장 와줄 수 있어? 10분 안에 간다. 수연이 도착했다. 나의 국정원 동기이자 절친. 함께 8년을 현장에서 뛰었던 파트너였다. 그도 작년에 퇴직했다. 우리는 즉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형욱이 마지막 통화 기록 봐. 이 번호 추적 가능해? 가능하긴 한데 우철아, 이거 보통 조직이 아니야. 해외 취업 사기 조직이면 10중 8구 동남아 쪽이야. 캄보디아? 가능성이 높아. 최근에 한국인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거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강제 동원시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외교 문제야. 절차 밟으면 최소 한 달. 그 사이에 말을 잊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한 달이면 늦는다는 걸. 국정원에 연락해볼까? 우리 동기들이 아직 있잖아. 해봤자 똑같아. 공식 루트로는 불가능해. 외교부, 승인, 현지 정부 협조. 절차만 몇 주야. 그럼 어떻게? 우철아. 수연이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 뭐, 생각해봐. 우리 둘 다 8년 동안 동남아 현장 경험 많잖아. 현지 정보원 연락처도 살아있고 무기 조달 루트도 알고. 하지만 그건 불법이야. 형욱이 목숨이 걸린 문제야. 정부가 못하는 시간이야 우리는 가능해. 30년을 법과 절차를 따르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다. 좋아. 하지만 우리 둘만으론 부족해. 알아. 이미 생각해뒀어. 호성이, 승철이, 지성이 있잖아. 다들 퇴직했는데 도와줄까? 물어는 봐야지. 수연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박호성. 2020년 인질 구출 작전 중 왼팔에 총상을 입고 자진 사퇴한 후배.
현재 사설 경호업체 사장. 호성아, 나 수연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우철이 조카가 캄보디아에 납치당했어. 우리 일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님, 언제 출발하는데요? 내일 저녁. 문제 없습니다. 승철이랑 지성이한테도 제가 연락할게요. 고맙다. 아닙니다. 우철 형님 은혜 갚을 기회죠. 전화를 끊은 수연이 말했다. 우철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돌이킬 수 없어. 나는 형욱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아이. 취업이 안 돼서 좌절했던 29살 청년. 가족이야. 돌이킬 생각 없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청계천 전자상가에 모였다. 수연, 호성, 승철, 지성. 5명의 전직 국정원 요원. 평균 나이 50. 하지만 우리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자, 정리하자. 우선 형욱이 위치 파악이 최우선이야. 수연이 노트북을 펼쳤다. 마지막 통화 기록 분석했어. 배경 소음과 대략의 통화 위치를 추정하면 프놈펜 외곽 지역이야. 여객기 소리, 건물 공사 소리가 들렸어. 현지 정보원은 베트남의 푹, 캄보디아에 달아가 있어. 둘 다 내가 교육시킨 애들이야. 무기는 호성이 작은 가방을 열었다. 일단 비살상 장비 위주로 준비했어요. 전기 충격기, 최루탄, 수갑. 베트남에서 권총 5정은 푹이 조달할 수 있대요. 진입 루트는 베트남 호치민 경유. 거기서 육로로 캄보디아, 국경 넘어가는 게 추적 안 돼요.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승철이가 지도를 펼쳤다. 형님, 제가 4개 국어 하잖아요. 베트남어, 크메르어, 태국어 다 돼요. 현지 정보 수집은 제가 맡을게요. 좋아. 지성이 너는? 지성이가 씩 웃었다. 주짓수 관장 5년 했습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어요. 침투는 제가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목표는 명확해. 형욱이와 다른 인질들 구출. 교전은 최소화.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화려할 필요 없어. 그림자처럼. 우리의 옛 모토였다. 출발은 내일 저녁 7시. 그 전까지 각자 준비 철저히 해. 가족들한테는 해외 출장이라고 해. 돌아올 때까지 연락 최소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작전은 완전히 불법이야.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잡히면 정부는 모른다고 할 거야. 호성이가 말했다. 형님, 우리 다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 법보다 의리가 먼저였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용산상가에서 마지막 장비를 구입했다. 소형 카메라, 위성전화기, 원격 폭발 장치로 쓰일 부품들. 겉보기엔 평범한 전자제품이지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무기가 되는 것들. 이거 항공화물로 베트남 정보원 푸객에 먼저 보낼게요. 호성이가 큰 박스를 포장했다. 군용 장비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위장한. 우철아, 진짜 괜찮아? 조카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아, 나한텐 형욱이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았잖아. 조카들이 내 가족이야. 알아. 미안해. 괜한 소리 했어. 우리는 외딴 폐건물을 찾아갔다. 진입 시뮬레이션을 해야 했다. 건물 구조를 추정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고 동선을 외웠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호성이는 저격 지원, 승철이는 인질 확보, 지성이는 경비 무력화, 수연이와 나는 지휘와 지원. 시간을 재며 몇 번이고 반복했다. 30분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했다. 30분. 그 이상 지체되면 현지 경찰이 올 수 있었다. 밤 11시,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각자 따로, 관광객처럼.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50대 중년 남자들이었으니까.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달이 떠 있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지. 베트남 호치민 공항.
습한 공기가 얼굴에 내려앉았다. 3년 만에 돌아온 동남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38살 베트남 여성. 수연의 옛 정보원이었다. 수연 오빠, 오랜만이에요. 푹, 고마워. 준비는 다 됐어요. 차량 3대, 무기, 통신 장비, 캄보디아 국경까지 안내할게요. 우리는 비밀 루트로 국경을 넘었다. 관광 비자 같은 건 필요 없었다. 돈과 연줄이 있으면 국경은 없었다.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하자마자 다라가 우리를 만났다. 53살.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모델 같은 외모 뒤에 냉철한 정보원의 눈이 숨어 있었다. 환영합니다. 다라예요. 수연이 소개했다. 내가 5년 전에 교육시킨 애야. 지금은 현지 카페 사장으로 위장하고 있어. 정보는 다라가 태블릿을 꺼냈다. 한국인 납치 조직 3곳을 추적했어요. 그중 하나가 최근 활동이 급증했어요. 벙깽꽁 지역이에요. 벙깽꽁, 프놈펜 외곽 30km, 밀림 지역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겉으론 IT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감옥이에요. 우리는 다라의 카페로 이동했다. 2층은 비밀 작전실로 꾸며져 있었다. 컴퓨터, 지도, 통신 장비들이 가득했다. 형욱이 사진 있어요? 나는 휴대폰에서 조카 사진을 보여줬다. 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 정보원들에게 돌릴게요. 2, 3일이면 위치 파악 가능할 거예요. 고마워. 천만에요. 수연 오빠 은혜 갚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프놈펜 시내 작은 호텔에 숙소를 잡았다. 각자 다른 방.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해서 수연이 내 방으로 왔다. 우철아, 커피 한잔 할까? 그래.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프놈펜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네온사인,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런 거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 그래.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 형욱이가 감금당해 있어. 폭행당하고 굶주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거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꼭 찾을 거야. 찾을 거야.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철이는 현지 범죄 조직 정보를 수집했다. 지성이는 무기 조달처를 확인했다. 호성이는 탈출 루트를 점검했다. 나와 수연은 다라와 함께 정보 분석에 몰두했다. 형욱이의 마지막 통화 기록, 배경소음, 시간대, 모든 것을 분석했다. 3일째 되던 날, 첫 단서가 왔다. 오빠, 이거 봐요. 다라가 CCTV 영상을 보여줬다. 프놈펜 외곽도로 검은색 밴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 차량이 3일 전 벙깽꽁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형욱 씨 통화 시간과 일치해요. 확실해. 85% 확률이에요. 좋아. 벙깽꽁 지역 건물들 리스트 뽑아줘. 네. 일주일이 흘렀다. 우리는 단서들을 하나씩 모았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경악했다. 이거 진짜야? 수연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거대한 건물 단지가 보였다. 3층짜리 건물 5동, 높은 담장, 철조망, CCTV 20여 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다라가 설명했다. 한국인 65명, 태국인 13명, 베트남인 11명, 총 89명이 감금당해 있어요. 경비는 47명이에요. 무장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야. 수연이 말했다. 이건 시스템이야. 조직적이고 자금도 탄탄해. 배후가 있어. 배후. 다라가 더 깊은 정보를 보여줬다. 이 조직 작년에 갑자기 생겼어요. 건물 매입 자금만 수백만 달러예요. 그런데 소유주가 유령 회사예요. 추적 가능해? 어려워요. 하지만 다라가 망설이다 말했다. 현지 경찰 일부가 연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국 내 브로커들이 청년들을 속여서 보내고 있어요. 취업 사기로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시스템이었다. 젊은이들의 절망을 이용한 악의 시스템.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호성이가 물었다. 계획대로 해. 형욱이만 구출하는 게 아니야. 89명 전부 구출한다. 전부요? 그럼 작전 규모가... 알아. 하지만 우리가 모두 구출하지 않으면 더 깊숙이 숨을 거야.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야. 승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5명이면 충분해요. 달아, 건물 내부 구조 파악 가능해?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위험해. 괜찮아요. 보건 관계자로 위장하면 돼요. 다음날 달아는 시청 보건 담당자 신분증을 위조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건물에 들어갔다. 위생검사 명목으로. 2시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달아가 소형 카메라 타입 스캐너로 정확한 CAD 도면을 생성했다. 우리는 완벽한 건물 내부 도면을 손에 넣었다. 1층은 작업실이에요. 컴퓨터가 100대 넘게 있어요. 인질들이 거기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2층은 숙소예요. 좁은 방에 5에 6명씩 감금되어 있어요. 3층은 경비실이랑 관리 사무실이에요. 무기고도 있고요. 형욱이는 2층 동쪽 끝 방이에요. 확인했어요. 다라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형욱이었다. 수척해지고 멍이 든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분노가 더 커졌다. 언제 들어가죠? 호성이가 물었다. 72시간 후, 그 전에 완벽하게 준비한다. 우리는 작전 계획을 세밀하게 짰고 검토했다. 5명의 역할, 진입 루트, 경비 무력화 순서, 인질 대피 경로, 탈출 방법. 모든 것을 0.1초 단위로 계산했다. 무기는 살상용과 비살상용도 준비했다. 목표는 구출이지 학살이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쏠 준비는 되어 있었다. 폭약은 최소한으로만, CCTV와 전기 시설만. 호성이가 원격 폭파 장치를 조립했다. 차량은 세대, 인질 89명을 나눠 태워야 해. 투기 사륜 트럭 세대를 준비했다. 통신은 위성 전화기. 현재 주파수에 잡히지 않아. 나는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점검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작전 당일 2025년 3월 17일 밤 12시 우리는 검은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총, 전기 충격기, 케이블 타이, 야간 투시경. 30년 전 현장에서 입었던 그 장비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 점검. 수연이 말했다. 호성이는 300m 전방 건물 옥상에서 저격 지원. 승철이는 인질 확보 담당. 지성이는 경비 무력화. 우철이와 나는 지휘 및 돌발 상황 대응. 따라는 외부 감시 및 정보 지원. 알겠습니다. 사살은 최소화. 하지만 주저하지 마. 작전 성공이 먼저야. 알겠습니다. 작전 시간은 30분. 30분 안에 들어가서 나온다. 시간 초과되면 즉시 철수. 알았지? 예. 그럼 시작한다. 새벽 1시 우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호성이가 먼저 300m 전방 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저격총을 조립했다. 야간 투시 스코프를 장착했다. 포지션 확보, 시야 확보 완료. 무전기에서 호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대기해. 나와 수연, 지성, 승철은 담장 밖에서 대기했다. 다라는 1km 떨어진 곳에서 차량 대기 중이었다. 1시 30분. 경비 교대 시간. 지금이야. 수연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원격 폭파 장치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20여 대의 CCTV가 조용히 폭발했다. 불꽃도 없이, 소리도 작게. 그저 회로가 끊어졌을 뿐. 전기, 시설도 동시에 무력화됐다.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뭐야? 정전이야? 경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우리는 담장을 넘었다. 4명의 50대 남자들이 5m 담장을 마치 공기처럼 넘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지성이가 먼저 움직였다. 가장 가까운 경비 2명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지성을 보지 못했다. 보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목을 조르는데 3초면 충분했다. 경비 2명 무력화. 좋아. 계속해. 우리는
건물 외곽을 따라 이동했다. 경비 4명이 더 보였다. 호성의 저격이 시작됐다. 4명이 거의 동시에 쓰러졌다. 외곽 경비 6명, 무력화. 1층 진입 준비. 나와 수연이 1층 후문으로 들어갔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다라가 사전에 조치해둔 것이었다. 안에는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사람들. 피곤한 얼굴들, 두려운 눈빛들. 의자에 졸고 있는 경비원을 기절시키고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구출하러 왔어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경비들은 잠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2층으로 가서 다른 분들 데려올 테니 여기서 대기하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승철이가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복도에 경비 3명이 보였다. 승철은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첫 번째 경비에게 다가가 목에 갖다 댔다. 즉, 조용히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2층 복도 확보, 인지리치 확인 중. 승철이 동쪽 끝방문을 열었다. 5명의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중 1명이 형욱이었다. 형욱이 눈을 떴다. 승철을 보고 놀라 입을 벌렸다. 승철이 손을 입에 갖다 댔다. 쉬, 삼촌이 보낸 사람이야. 조용히 따라와. 형욱과 다른 4명이 일어났다.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도 있었다. 승철이 그를 부축했다. 천천히, 소리내지 말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방들을 열었다. 2층에 감금된 45명. 모두 깨웠다. 모두 살아있었다. 1층으로 내려와. 조심해.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때였다. 3층에서 불이 켜졌다. 누군가 발전기를 가동시킨 것이었다. 뭐야? 왜 정전이 돼? 경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켰어. 플랜 B로 간다. 수연이 외쳤다. 플랜 B는 강행 돌파였다. 은밀함은 포기하는 것. 속도로 승부하는 것. 호성아, 3층 경비실 제압해. 알겠습니다. 저격총이 불을 뿜었다. 3층 창문으로 보이는 경비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침입자다. 침입자. 경비들이 소리쳤다.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빨리. 모두 밖으로. 나는 1층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지성이가 선두에서 길을 열었다. 3층에서 경비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무장한 적 다수 발견, 교전 준비. 나와 수연이 계단 아래에서 대기했다. 첫 번째, 경비가 나타났다. 수연이 쏘았다. 가슴에 맞고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이 병목 지점이었다. 그들은 한 명씩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탄약 부족 리로드. 나는 탄창을 갈았다. 그 짧은 순간 경비 하나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수연이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머리를 가격했다. 나가자. 우리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89명의 인질이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승철과 지성이 그들을 인솔하고 있었다. 차량 위치로 이동 300m. 우리는 달렸다. 50대의 몸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우리를 움직였다. 인질들도 필사적으로 뛰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다. 경비들이 추격하고 있었다. 어모 사격. 호성이 옥상에서 저격을 계속했다. 추격하는 경비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200m. 조금만 더. 100m. 전방에 트럭 세대의 불빛이 보였다. 다라가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타. 빨리 타.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탔다. 한 대에 30명씩. 빽빽하게. 하지만 모두 탔다. 출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정거리 밖이었다. 호성아, 철수해. 호성이 옥상에서 내려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우리 차로 달려왔다. 전원 탑승 완료. 이동. 호성이는 달리던 우리 트럭에 올라탔다. 마지막으로 트럭 세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프놈펜에서 베트남 국경까지 150km. 새벽까지 도착해야 했다. 작전 시간 28분. 성공이야. 수연이 말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트럭에 가득 탄 사람들.
89명. 모두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었다. 형욱아, 괜찮아? 형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삼촌 고마워요. 울지 마. 이제 집에 간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했다. 비포장도로, 밀림, 어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추격 차량이 붙었어요. 다라가 백미러를 보며 외쳤다. 뒤에서 헤드라이트 4개가 따라오고 있었다. 속도 높여. 하지만 트럭은 이미 최고 속도였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무거웠다. 제가 처리할게요. 지성이 트럭의 뒤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추격 차량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이어를 노려. 첫 번째, 추격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다. 차가 균형을 잃고 도랑으로 처박혔다. 하나 제거. 하지만 나머지 3대는 계속 따라왔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수류탄 있어? 호성이 물었다. 하나 남았어. 던져. 호성이 수류탄 핀을 뽑고 뒤로 던졌다. 3초 후 폭발했다. 도로 한가운데서 추격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지금이야. 전속력. 우리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다. 추격 차량들이 다시 쫓아왔지만 거리는 멀어졌다. 국경까지 30km.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곧 안전해요. 승철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새벽 4시, 우리는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다. 푹이 미리 길을 열어놓았다. 국경 경비대는 눈을 감아주었다. 돈의 힘이었다. 통과했어. 트럭이 베트남 땅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수연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해. 알아. 이미 준비했어. 대사관에 익명으로 제보할 거야. 호치민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다. 우리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푹이 준비해둔 창고였다. 여기서 하루만 기다리세요. 내일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정말요?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물었다. 네.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형욱이가 내게 다가왔다. 삼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매일 폭행당하고 전화 강요받고 지옥이었어요. 이제 끝났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형욱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났다. 89명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우리 5명은 각자 다른 좌석에 앉아 있었다. 모르는 사람처럼.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국정원이었다. 정우철 씨, 김수연 씨, 동행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국정원 본부 지하 취조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철제의자. 당신들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요원이 우리를 신문했다. 불법 출국, 무기밀반입, 살인, 국제법 위반.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침묵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변명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했습니까? 정부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족하는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겁니까? 나는 요원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가족이 납치당했는데 정부가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면 당신은 기다리겠습니까? 요원이 말문이 막혔다. 그때 문이 열렸다. 국정원 차장 남경민이 들어왔다. 60대 중반, 강직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수고했네. 자네는 나가보게. 차장님, 나가라니까.
요원이 나갔다. 남경민 차장이 우리 앞에 앉았다. 우철이, 수연이, 오랜만이군. 차장님, 자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네. 보고서 다 읽었어. 남 차장이 서류를 펼쳤다. 불법 출국, 무기밀반입, 교전, 89명 구출. 대단하더군. 5명이서 50명을 제압하다니. 저희는, 사과는 나중에 하게. 지금은 내가 할 말이 있네. 남 차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실 우리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네.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 작전. 자네들이 쳐들어간 그 조직 말이야. 예, 외교부랑 조율하고 현지 정부랑 협상하고 한 달 걸렸어. 그런데 자네들이 일주일 만에 해치웠더군. 남 차장이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하더군. 정부가 못하는 시간을 퇴직자들이 해냈으니. 그럼, 하지만 문제가 있네. 외교 문제야. 캄보디아 정부가 항의했어. 무단 침입, 살인, 재산 파괴. 저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둘러댔지. 10년간 해외 출국 금지. 정우철, 김수현 명의로는 절대 못 나가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야. 대신 조용히 살아주게. 언론 인터뷰도 하지 말고 SNS에 올리지도 말고. 알겠습니다. 남 차장이 수갑을 풀어줬다. 고생했네. 진짜로. 자네들 같은 요원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야. 과분한 말씀입니다. 형욱이는 잘 있나? 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이군. 가족은 소중한 거야. 자네가 옳았어. 우리는 국정원 건물을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자유로웠다. 10년 해외 출국 금지라. 그래도 싸게 먹혔지?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감옥 갈 줄 알았는데 우철이 명의로 못 나가는 거잖아. 다른 이름으로 나가면 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거 안 해. 조용히 살 거야. 정말이야. 며칠 후 나는 형욱이 병원을 찾아갔다. 동생 우일도 와 있었다. 형, 우일이 내 손을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마워. 가족인데 뭘. 형욱이는 많이 회복했다. 얼굴에 혈색도 돌고 웃음도 나왔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삼촌 아니었으면 저 지금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됐어.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요? 나는 형욱의 어깨를 두드렸다. 같이 컴퓨터 판매점 하자. 나는 사장, 너는 부사장. 정말요? 그래. 전산학과 나왔으니까 나보다 컴퓨터 잘 알잖아. 같이 키워보자. 형욱이 눈물을 흘렸다. 내 열심히 할게요. 병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우철아, 호성이랑 승철이랑 지성이가 저녁 먹자네. 올래? 당연히 가야지. 어디서? 옛날 우리 자주 가던 그곳. 알았어. 그날 저녁 우리 5명은 다시 모였다. 평범한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혔다. 우리가 해냈어. 해냈지. 89명이야. 89명을 살렸어. 대단한 거야. 우리는 웃었다. 50대 중년 남자들의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특별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호성이가 물었다. 나 그냥 조용히 매장 운영하면서. 나도 경호업체 계속하고. 나는 주짓수 관장. 나는 통역 일이나 할까.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정부가 빠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림자로 살았던 30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한 달 후 형욱과 함께 매장 문을 열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족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 쉰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